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책 중에서 유일한 콩트집을 소개하려고 해요. 작가님이 문단에 나오고 나서 10년 안에 쓴 글들이니까 70년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 글들을 썼던 70년대만 해도 문예지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원고료도 형편없이 쌀 때였는데 대기업들이 생겨날 때쯤 기업들이 사보를 만들게 되면서 기업 홍보와 무관한 문예물들이 바로 콩트였다고 해요. 당시에 어떤 화장품 회사 사보에 콩트를 연재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로서 자기 세계도 확립하기 전에 높은 원고료 때문에 글을 쓰는 것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콩트의 형식을 폄하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름의 생각하신 바가 있어 의지력을 발휘해 끊어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박완서 작가님의 유일한 콩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콩트를 쓰는 맛을 방 안에 들어앉아 창호지에 바늘구멍을 내고 바깥 세상을 엿보는 재미로 비유하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 정책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빈곤을 면할 수는 없었는데요. 생활은 편리했지만 그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빽빽하게 줄지어 늘어선 아파트들로 이웃 간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지만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인사가 사라졌고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한 집안에 모여 사는 가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죠. 타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통의 부재가 되어 삶을 더욱 각박하고 황량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의 아름다운 이웃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웃의 모습을 통해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해 재치 있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삶의 진실을 다루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르셨다면 이제 아크나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 1. 엄니가 얼른 다녀가래. 봉당에 들어선 장석은 급히 온 눈치도 아닌데 어깨로 거친 숨을 쉬며 말했다. 재봉틀로 버선을 받고 있던 분희는 까닭없이 가슴이 울렁거려서 그만 금을 놓치면서 버선볼을 일그러뜨렸다. 누구한테요? 분희는 틀을 멈추고 잘못 박은 버선을 끄집어내면서 말했다. 누구긴 누구여 임자재. 장석이 버럭 화를 냈다. 너그 시험에 또 가슴알이 도졌는갑다. 갑순이의 급한 혼사 때문에 며칠 전서부터 친정에 와 있는 갑순이 고모가 이렇게 말하자 방 안의 여자들이 일제히 간지럼 참는 소리로 키득댔다. 그만큼 분이 시어머니의 가슴앓이는 유명했고 의미심장했다. 어따 성님도 참 하나만 알제 둘은 모르는 소리 마시오. 그 몹실병의 장석이 손이나 약손이제 어디 자손도 약손이라요? 가시손이나 안 됐으면 쓰겄소. 인조피를 펴놓고 단속꽃 마름질을 하고 있던 갑순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분희에게 어서 가보라고 눈짓을 했다. 갑순이 어머니는 분희에게 시집 쪽으로 온 먼 친척이나 친정 쪽으로 따지면 당고모뻘이라 그 측은해하는 눈치가 한결 곰살스러웠다. 내비두고 어여 다녀오래니께 삿갓제댁도 참말로. 삿갓제댁이란 분이 시어머니의 세댁적부터의 호칭이었다. 친정 동네 이름이 삿갓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되채지 않고 말끝을 흐려버렸다. 20호 남짓한 시종마을의 타성은 서너 집도 안 됐지만 그나마 아주 남은 아니었다. 외가나 처가 사돈 쪽으로 연줄이 닿는 친척들이었다. 마을에서 제일 관연한 처녀인 갑순이의 혼사가 정해지고 신랑집 사정으로 혼인날이 너무 바투나자 온 동네 여팻네들이
제 집 일처럼 애가 달아 격음내기로 드나들며 한쪽에선 금침을 꾸민다, 한쪽에선 마름질, 박음질을 한다 법석들이었다. 이 동네서 재봉틀은 분이네밖에 없었다. 삿갓제댁의 살림은 그만큼 짭짤했다. 재봉틀을 자신있게 놀릴 줄 아는 것도 삿갓제댁 고부뿐이었다. 분이는 삿갓제댁의 분부대로 재봉틀을 숫째 갑순내로 이고 와서 혼수 바느질 중 박음질을 도맡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장석은 전가를 했으면 먼저 갈 것이지 봉당의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더웁지도 않은데 비짓땀을 흘리며 핏발선 눈으로 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이는 방 안 가득 늘어놓인 마름질 중인 옷감 사이를 헤집고 나와 봉당으로 내려섰다. 그제서야 장석도 앞장섰다. 그는 갑순인의 봉당을 벗어나자마자 멈춰서더니 분이의 손목을 왁살스럽게 휘어잡았다. 장석의 소나귀는 고약을 처바른 것처럼 끈적거렸다. 갑순인의 마당가엔 선짓빛 맨드라미가 성난 수탉의 벼슬처럼 도도하고 텃밭에선 팔뚝 같은 조 이삭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건들대고 있었다. 고즈넉한 한낮이었다. 와 이런다요. 분이는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울렁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손목을 비틀어 빼려고 했다. 장석은 아무 말 안 하고 더욱 세차게 분이의 손목을 휘어잡았다. 분이는 끈끈한 게 마치 진이 날 듯이 끈끈한 게 온몸에 눌어붙은 것처럼 무력해져서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장석에게 이끌렸다. 장석하고 부부가 된 지는 3년이 넘건만 손을 잡아보는 것조차 얼마만인지 몰랐다. 어쩌다 삿갓제댁이 안 보는 곳에서 스치거나 잡아주는 장석의 손은 미적지근하고 메말랐었다. 이렇게 화끈대고 끈적거리긴 처음이었다. 그러나 분이는 조금도 이상하거나 싫지가 않았다. 요 며칠 전서부터 장석의 태도는 이상했었다. 분이를 보는 눈은 허기지고 몸살난 것처럼 쑥 들어간 채 핏발 서 있었고 온몸으로 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끈적한 걸 거미줄처럼 풀어내어 분이를 꼼짝 못하게 했다. 그래서 분이는 장석과 눈을 맞추고 난 후면 그 끈적끈적한 게 나쁜 짓을 한 표시가 되어 몸 어딘가에 묻어있을 것 같아 남의 앞에 나서기가 주저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막상 그 끈적거리는 것에 요지부동 사로잡히자 체념에 가까운 안도감이 생겼다. 분이는 비어 있었다. 삿갓제댁이 잠시 마실을 나간 모양이었다. 삿갓제댁의 유난한 성미대로 집안은 티끌 하나 어지러뜨린 것 없이 정갈했다. 실상 그런 정결함은 분이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분이는 자기 집의 정결함이 남의 집 일처럼 낯설었고 마치 그 정결함에 의해 밀려난 것 같은 낭패감을 맛보았다. 장석도 같은 심정이었던지 호기 있게 달려온 기세가 갑자기 꺾이면서 잠시 주춤하더니 좀 더 난폭했다. 그는 분이가 손목을 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프게 비틀었다. 그리고 뒤란으로 끌고 갔다. 뒤란 감나무엔 잎이 아직 무성하고 감은 다 자라 주먹만 했지만 시퍼랬다. 그 그늘 마른 콩깍지가 아무렇게나 쌓인 곳이 제일 으슥했다. 와이라요. 분이는 모기 소리처럼 가냘픈 비명을 질렀다. 장석은 대답하지 않고 다짜고짜 분이를 마른 콩깍지 더미 위로 쓰러뜨렸다. 바싹 마른 콩깍지는 가시방석처럼 분이의 몸을 찔렀다. 그러나 장석은 사정두지 않고 분이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닭목 고쟁이를 벗겼다. 맨 궁둥이에 콩깍지는 새로운 통증을 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장석의 체중이 분이의 벗은 아랫도리로 힘차게 실려왔다. 와이라요. 분이는 콩깍지에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찔리우는 아픔으로 해서 그 다음 아픔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뒤집어 쓴 치마폭 속에서 흐느꼈다. 아파서 울고 이게 그녀의 실질적인 첫날 밤이라는 게 서러워서 울었다. 조실부모하고 당고모의 주선으로 삿갓제댁에 민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만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장석하고 예를 올리고 또 3년이 지났건만 분희는 수처녀였다. 첫날 밤 장석은 술이 곤드레가 돼서 신방에 들어 세상 모르고 잠만 자다가 새벽녘에 깨어나 쪽돌이 낭자를 내려주려고 주춤주춤 분희한테로 다가갈 즈음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고 집안이 심상치 않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삿갓제댁의 가슴앓이의 시작이었다. 새벽녘까지 지치지도 않고 줄기차게 신방을 엿보던 아낙네들이 이제야말로 기다린 보람이 헛되지 않게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신호를 안방에서 그때까지 잠자지 않고 친척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삿갓제댁에게 보낸 게 잘못이었다. 삿갓제댁이 벼랑간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고 나가자빠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일가 친척들은 어쩔 줄을 몰라 결국 신방의 장석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다. 장석 역시 처음 당하는 일이라 겁에 질려 쩔쩔 매기만 하다가 "뭡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디요? 어디 응?" 하면서 삿갓제댁의 밋밋한 명치를 꾹꾹 눌러도 보고 쓱쓱 쓸어도 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삿갓제댁은 "고기요, 바로 고기요!" 하면서 눈을 스르르 감았다가 다시 꼬챙이로 찔리는 것처럼 외마디 소리를 지르기를 되풀이하다가 해가 높다란 연애야 그 몹쓸 가슴앓이는 아주 가라앉았다. 그 후 삿갓제댁은 영 아들을 며느리 방에 들여보내지 않고 혼이 나기 전처럼 안방에서 데리고 잤고 몰래 좀 가까워지려는 낌새만 보이면 영락없이 가슴앓이가 도져 집 안을 발칵 뒤집었다. 이제 삿갓제댁의 가슴앓이엔 장석의 손이 약손이란 건 마을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설마 분희가 아직도 수처녀로 있으리라고까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여북해야 이웃에 사는 당고모까지 아들 하나 바라고 산 청산과부 시어머니 치곤 그만하면 잘 만난 셈이니 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낳아버리렴. 그러면 노인네는 손주재미에 뒷방으로 물러나고 짭짤한 살림 다 네 것 되면 그간의 서름 옛말하고 살게 되리라. 라고 타이를 지경이었다. 요컨대 20호 남짓한 이 폐쇄된 사회의 여론은 분희의 외며느리 노릇의 어려움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한편 홀시어머니의 심술 또한 무슨 기득권처럼 인정하고 있었다. 분희를 찍어 누르던 무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거되면서 콩깍지에 맨살을 부비는 아픔도 덜어졌다. 분희는 얼른 얼굴을 덮어 씌운 치마를 내려 벌거벗은 아랫도리를 가리면서 윗몸을 조금 움직거렸다. 콩깍지는 아래 깔린 분희에게만 괴로움을 준 게 아니었다. 장석의 무릎도 말이 아니었다. 장석은 분희한테 한마디 위로의 말은커녕 그윽한 눈길 한번 주는 법 없이 자기의 긁힌 무릎만 애처로운 듯 억울한 듯 어루만지다가 바지를 집어 꿰더니 "언제꺼전 그러고 자빠져 있을 거요? 엄니한테 들키고 싶어?" 경멸하듯이 씹어뱉고는 횡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헛간 모퉁이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분희는 밟힌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상반신을 일으키고 그녀의 몸의 일부에 선혈이 낭자한 걸 알았다. 그때 그녀는 하필 햇솜으로 갑순이의 혼수 금침을 꾸미면서 여자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하던 덕담이 생각났다. 그녀에게도 그런 햇솜 이불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너무 바싹 말라 날을 세우고 있는 콩깍지 위에 누워있다. 팔자 한탄이 절로 났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몸을 일으켰다. 콩깍지 위는 팔자 한탄을 하고 있기에는 결코 마땅한 자리가 못 됐다. 그녀는 살집까지 파고든 콩깍지를 털어내고 고쟁이를 찾아 발을 꿰고 끈을 맸다. 어기적 헛간 모퉁이를 돌면서 비로소 끈적끈적한 게 그녀의 양다리 사이를 흐르는 걸 느꼈다. 그것은 요 며칠 동안 장석이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말없는 수작을 걸던 그 끈적끈적한 것의 정체였다. 그 후 분희는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삿갓제댁은 혼자서 기고만장했다. 삿갓제댁에게 있어서 손자는
자기가 결코 아들 며느리의 정분을 갈라놓는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산 증거물이었다. 그러나 장석은 다시는 분이한테 끈적끈적하게 굴지 않았다. 그에겐 전서부터 정을 통하고 있던 읍내 색주가가 있었고, 읍내 색주가는 비록 후줄근하지만 이부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장석은 버릇없이 자란 외아들답게 자기 몸에 대한 엄살이 심했다. 그의 무릎을 찌르던 콩깍지에 대한 원한이 대단했고, 아둔하게도 콩깍지까지를 분이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이는 참말로 재미없는 여자였다. 분이하고 콩깍지 위에서 그 짓을 하고 나서 장석의 읍내 색주가와의 정부는 더욱 두터워졌다. 그래 그런지 손자보고 나서 삿갓제댁의 가슴앓이는 다시 도지지 않았다. 여자가 애를 벤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분이가 애를 베고 나서부터는 마을 사람들까지 당고모까지도 행여 분이가 과부 시어머니로 하여금 남모르는 외로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을 걷어치웠다. 콩깍지 위에서 그렇게 만난 건 아무도 몰랐다. 장석은 그 후에도 남복만 피다가 30을 겨우 넘긴 나이에 징용으로 끌려가더니 영 안 돌아왔다. 삿갓제댁은 그동안의 가슴앓이 아닌 병으로 며느리의 극진한 병구안도 보람없이 환갑에 세상을 뜨니 분이는 외아들을 데리고 한 많은 고장을 떠 서울로 올라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 2. 외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 분이 부인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보내면서 뭉쳐두었던 빳빳한 새 돈을 아들 속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한눈을 꿈쩍 윙크라는 것까지 하면서 재미 많이 보라고 친구 같은 농지거리도 했다. 외아들의 첫날 밤에 분이 부인도 잠이 오지 않았다. 관광 호텔의 둘이 같이 자는 침대는 편안하고 정갈한 것일까? 세상 풍속 따라 신혼여행이라는 걸 보내긴 했지만 첫날 밤만은 신부집에서 정성껏 꾸민 원앙 금침에 자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에다 그녀 자신이 혼인한 지 3년 만에 대낮에 콩깍지 위에서 치른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 생각이나 한 가닥 감회가 없을 수 없었으나 가슴앓이가 생기진 않았다. 그 아들이 자라 자수성가하고 장가까지 든 생각을 하면 대견하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도 귀여웠다. 아들 눈에 들기 전에 분이 부인 눈에 먼저 든 며느리였다. 중매가 딴 사람 아닌 분이 부인이었다. 인물로 보나 살림 솜씨로 보나 어디 내놓아도 안 빠질 1등 규수를 분이 부인은 아들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 앞으로도 딸처럼 귀여워하고 싶었다. 여자 남자 사는 재미는 그녀가 못 누린 한이기에 아들 며느리만은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었다. 분이 부인은 아들 내외가 그녀의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멀찍하게 별채에다 신방을 꾸미는 등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아들 내외를 기다렸다. 아들 내외는 2박 3일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생활에 들어갔다. 아들 내외의 금슬은 분이 부인이 바라던 대로 깨가 쏟아지게 좋았다. 아들은 일찍 퇴근해서 얼굴만 가까스로 비치고는 별채로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색시를 밖으로 불러내어 저녁 먹고 구경하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했다. 그럴 때마다 분이 부인은 외로움을 탔고, 외로움은 당장 심술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잘 참았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 참기가 한결 수월했다. 실제 분이 부인은 며느리를 경수가 하고 이름을 불렀다. 며느리 삼기 전에 부르던 것을 고쳐 부르지 않음으로써 상투적인 고부관계의 어쩔 수 없는 허구를 부정해보려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경숙은 혼인한 그 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분이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경숙이 인물이 좋고 살림 잘한다는 건 실상 분이 부인이 경숙을 며느리감으로 눈독 들인 표면상의 이유였고 참뜻은 그게 아니었다. 번족한 친정 쪽의 가게로 보나 본인의 팡파지만 엉덩이판으로 보나 틀림없이 아들을 쑥쑥 뽑아낼 상이었다. 그게 들어맞아 경숙은 기다리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낳고 보니 딸이었다.
첫 딸은 세간미천이라면서 분이 부인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지만 손녀의 이름만은 후남이라고 짓기를 고집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딸을 내리 서너쯤은 낳은 것도 아닌데 고운 이름 다 놔두고 창피하게 후남이가 뭐냐고 경숙은 남편에게 앙탈을 했지만 남편은 그 착한 노인의 그만한 소원도 못 들어줄 게 뭐냐고 맞서 첫 딸의 이름은 후남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뒤로 아들이 줄줄이 달린 이름에도 불구하고 후남이는 유치원을 갈 때까지도 아우를 보지 않았다. 분이 부인이 자신있게 점친 다산성은 빗나간 것이다. 그러나 진상을 알고 보면 빗나간 게 아니었다. 너무 잘 들어맞아 후남이가 100일도 되기 전부터 경숙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자주 임신의 고통에 시달릴 순 없다고 판단한 경숙은 분이 부인 몰래 중절 수술을 받았고 중절 수술은 석 달이 멀다 하고 자주 거듭됐다. 후남이가 2돌이 지나 이제 중절 수술이 필요 없겠다 싶었을 즈음부터는 정말 그게 필요 없게 아예 임신이 되지 않았다. 경숙도 은근히 걱정이 돼 정밀검사 끝에 염증으로 나팔관이 막힌 걸 확인했다. 그것은 영구불임의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경숙은 그 사실을 속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분이 부인에게 털어놓았다.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부인은 경숙의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에 힘입어 경숙은 할 말을 다 하고 말았다. 어머니,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셔요. 저도 그렇고 아범도 그렇고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들에겐 후남이 하나면 좋게요. 혈통은 아들에 의해서만 이어진다는 건 구식 생각이에요. 전 구식 생각의 피해를 받을 생각 조금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호적상으론 남자에 의해서 대가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혈통은 남녀가 동등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봐요. 호적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에요. 저희들은 그까짓 것에 관심도 없어요. 경숙이 조금만 신중하거나 음흉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분이 부인은 경숙의 이런 당당함이 심히 안 이꾸었다. 그러나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내색을 하느니만 못한 음모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분이 부인의 콩깍지 위에서의 수태는 여지껏 분이 부인만의 비밀이었다. 분이 부인은 그것을 그녀만의 한과 상처로 죽는 날까지 그녀만의 것으로 간직할 터였다. 그런 그녀가 친척이고 사돈이고 남이고 가릴 것 없이 그녀의 교제 범위 내의 누구에게라도 서슴지 않고 그 일을 발설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줍고 조심스러운 발설이 점차 슬프게 윤색돼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의 아들도 며느리도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아들의 친구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처음 들을 땐 누구나 여자가 그런 세상을 산 적도 있었나 싶어 신기해하다가 그런 세상을 산 게 바로 눈앞의 분이 부인이라고 깨달으면서 측은해하다가 이미 지나간 그런 세상에 대해 붕괴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거듭해 듣는 사이에 그 이야기는 조금도 신기하지 않았고 나중엔 넌더리가 났다. 넌더리 나지 않는 건 분이 부인뿐이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롭게 처량해했고 한스러워했다. 이제 사람들은 망령났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분이 부인이 꾸민 음모의 진행이었다. 그녀는 외아들을 수태하기까지의 비화를 통해 결코 그녀의 맺힌 한을 넋두리하려는 게 아니었다.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혈통을 끊이지 않게 하려는 조상의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였다. 그런 섭리를 감히 거스르려는 앙큼한 며느리를 나무라고 싶은 거였다. 그녀는 아들이 첩이라도 얻어서 손을 얻기를 바랐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미 없이 다만 그런 분위기 조성에만 힘썼던 것이었다. 자기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서둘지 않고 그러나 끈질기게 자기가 원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끔 조작하려는 그녀의 음모는 철저한 것이었다. 하긴 그 무렵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들을 보기 위한 첩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었다는 것도 그녀의 음모를 완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워낙 정분이 두터운 부부라 그런 분위기는 후남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야 가까스로 무르익었다. 첩이라도 얻어주어 아들을 보게 하자는 발상은 분이 부인이 은근히 바라던 대로 경숙이네 친정 쪽으로부터 나왔다. 분이 부인은 물론 점잖게 반대했다. 반대할수록 집안의 여론은 그쪽으로 비등해서 드디어 분이 부인은 애따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 일을 묵인하는 척했다. 정말 첩을 보고 아들을 낳았건만 분이 부인은 한결같이 그 일에 냉담을 가장했다. 그 뒤치다거리도 경숙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지. 분이 부인이 직접 첫 며느리 집에 드나든다거나 아들 손자를 후남이보다 더 대견해 한다든가 하는 천박한 짓은 일체 하지 않았다. 남 보기엔 다만 며느리 사랑이 대단한, 기품 있는 처신쯤으로 보일 일이나 당사자에겐 대단한 극기심을 요하는 일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다. 불행히도 콩깍지 위에서 수태한 청금 같은 외아들을 앞세운 지금도 분이 부인은 재산 분배 등 미묘한 문제를 경숙한테 일임하고 절대 나서지 않기 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명절이나 제사 참례 등 꼭 필요할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드나드는 것 외에 괜히 보고 싶다고 부른다거나 나들이 나간 김에 그쪽 집을 들러본다거나 손자한테 각별한 애정 표시를 하는 일이 없기는 아들이 살았을 때와 매일반이다. 분이 부인은 다만 경숙과 후남이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조용히 여생을 즐기고 있다. 그녀의 음모는 아무도 모르게 완성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 3. 기철씨, 김승옥의 야행 읽은 적 있어요? 글쎄, 읽은 것도 같고 안 읽은 것도 같고. 이런 엉터리, 읽었으면 읽었고 안 읽었으면 안 읽었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게 양다리 걸치는 거, 난 질색이더라. 여자 문제만 양다리 안 걸치고 오로지 우리 후남씨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단치 않은 거 양다리 좀 걸치면 어때서 그래. 대단치 않은 거 양다리 걸치는 버릇이 자라면 대단한 것도 슬쩍슬쩍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라고. 까불지 말고 하던 얘기나 끝마쳐. 김송옥의 야행이 어쨌다는 거야? 자기 그거 안 읽고도 어디 가서 읽은 척 할까봐 자세한 줄거리는 생략.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장 안에서 알게 되어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된 남녀인데 결혼식하고 청첩장 돌리고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밟았거든요. 살아봐서 수틀리면 헤어져도 그만이라는 시험 결혼인가 뭔가 하는 첨단의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라면 조금도 딱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여잔 남편의 수입만 갖고는 생활이 주는 평범한 행복을 얻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닌 평범한 행복이라는데 필히 주의할지어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겠는데 이 여자의 직장은 은행인데 은행에선 기혼 여성을 안 쓰는 거예요. 청첩장은 곧 사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야행의 대강의 줄거리 끝. 싱겁긴. 그 얘기가 뭐 그리 대단한 얘기라고 그렇게 열을 올려. 고마워서 그래요. 내가 야행이 쓰여진 시대 배경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게, 그 여자보다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게. 후남인 참 감사할 거 많아서 좋겠다. 언젠 자기 할머니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마구 감격하더니 언젠 또 자기 어머니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더니 이젠 또 야행의 주인공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렇게 감사해? 꼭 횡재한 사람처럼 입을 못 다무니. 자기 결혼 하나는 잘하는 줄 알고 감사해야 돼. 감사할 줄 아는 아내야말로 복된 아내야. 만날 불평 불만만 해봐.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참, 감사할 거 또 하나 생겼다. 뭔데? 내가 자기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거. 그런 의미로 자기도 감사할 거 하나 더 생긴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축배. 까불고 있네. 기철이는 쉴 새 없이 나불대는 후나미의 볼을 한번 가볍게 꼬집고 또 축배를 들었다. 결혼 날짜를 일주일 앞둔 연인들은 오늘 매우 행복했다. 그들은 S산업 입사 동기였고 2년 동안 사랑을 속삭인 끝에 마침내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약혼한 사이였다. 누가 보기에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두 사람은 훌륭한 학교 교육을 받았고 너무 잘 살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 출신이었고 건강한 몸과 밉지 않은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애써 흠을 잡자면 후나미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였다. 어느 모로 보나 똑똑하다는 건 어리석은 것보다 미덕이었으나 여자가 똑똑하다는 건 그렇지도 않아 자칫하면 눈에 거슬리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불공평은 똑똑하다는 타인의 판단의 기준서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다. 그들은 실력이 남자하고 대등하면 덮어놓고 똑똑한 여자로 쳤다. 그런 의미로 후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는 유능한 대학 졸업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 하는 S산업의 중견 사원 채용 시험에 남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응시해 상위권의 성적으로 합격했다. S산업엔 많은 여종업원이 있었지만 다 연줄 입사해 직책도 끝발 없는 말단이었다. 감히 중견사원 모집에 응모해온 여자는 덜어 있었지만 합격자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여자 합격자는 후나미 외에도 3명이나 더 있었다. 회사 측에선 이런 뜻하지 않은 이변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여자 합격자의 구비 서류에만 유독 각서라는 걸 첨부했다. 결혼하면 자동 사임하겠다는 각서였다. 이런 모욕적인 각서 쓰기를 후나미가 주동이 돼서 거부했다. 입사 경쟁을 치를 때 여자라고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만큼 입사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여자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까닭이 없다는 주장은 때마침 인재난 시대여서 그랬는지 그럭저럭 받아들여졌다. 그 후 그녀의 입사 동기 중에서 하나둘 결혼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중 여자는 하나같이 사표와 결혼 청첩장을 동시에 돌렸다. 회사 측에서 각서 문제에 너그러웠던 것은 각서 없이도 그렇게 되리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기철이도 결혼하면 의당 후나미도 들어앉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나미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는 일을 사랑했다. 그녀가 S산업에서 맡은 일이란 그녀가 배운 것과 정열을 다 바칠 만큼 흡족한 것도 새로운 창의력을 요하는 보람찬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선 일은 배웠다는 것을 간판적인 것으로 못 박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움직임 있는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주었고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생명의 리듬에 활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그녀는 혼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기쁨은 새롭고도 신나는 삶의 보람이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기쁨과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과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후나미는 그 둘을 행복하게 화합시킬 자신이 있었다. 혼자 살 수 있는데도 같이 살고 싶은 남자를 만남으로써 결혼은 비로소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것이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먹여 살려줄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결혼이란 여자에게 있어 막다른 골목밖에 더 되겠냐는 게 후나미의 생각이었다. 후나미는 결혼하길 원했으나 예속되길 원하진 않았다.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했지 애완받고 애완받기 위해 자기를 눈치껏 변경시키고 배운 걸 무화시키길 원치 않았다. 일과 결혼을 함께 가진다는 건 그 일이 잘 되더라도 양손에 떡을 쥔 꼴밖에 안 된다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후나미는 안 그렇게 생각했다. 일은 다만 여자가 혼자 설 수 있는 걸 의미했고 여자나 남자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건 결혼하기 전에 갖춰야 할 자격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기철은 후나미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후나미의 이런 생각까지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그의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난처했다. 그러나 후나미는 그 일도 잘 해냈다. 그런 뼈대 있는 주장을 결코 주장답지 않게 지극히 여자답게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저런 여자가 일을 가져봤댔자 며칠이나 가질 수 있을까 싶어 오냐 오냐 너 좋은 대로 해보렴 하는 식으로 너그럽게 나왔다. 소위 여자다움이란 걸 충분히 이용해 가장 여자답지 않은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었다.
남은 문제는 직장이었다. 각서는 거부했지만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건 아직도 여사원 간의 불문율이었다. 후나미는 기철이와 공모해서 배짱으로 나가기로 태도를 정했다. 두 사람이 같이 각기의 부서의 부장을 우선 찾아가 결혼할 뜻과 결혼 날짜를 알리고 가능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개 회사의 하나로 전입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부탁은 쾌히 받아들여지고 부장은 결혼식 날 회사 차를 몇 대나 내주면 좋겠느냐는 둥 주례가 아직 안 정해졌으면 회장님께 부탁드려줄 수도 있다는 둥 각별한 호의를 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고만장 퇴근 후 회사 건물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빛 깔고 온 술로 축배를 들었다.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할머니 시대에 어머니 시대에 안 태어난 행운을 위해서, 김승옥의 야행의 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축배를 들고 또 들었다. 연인들은 행복했고 행복한 연인들의 눈에 온 세상은 축배를 들 거리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식을 끝마치고 3박 4일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기철은 속초지사에, 후남은 진주지사에 각각 전근 발령이 나 있었다. 부장은 그들의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세심한 걱정을 해줄 때와 다름없는 인자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이 발령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세. 단 두 사람 중 하나가 사직한다면 말일세만. 속초와 진주. 얼마나 악랄한 모인가. 부부간에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서울 제주간보다 더 가혹한 이산이었다. 회사 측에서 뭘 원하나 하는 것은 자명했다. 기철이가 먼저 후나미의 사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후나미는 기철이를 설득해 먼저 임지로 보내고 자기는 며칠 무단 결근을 하며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대학 출신보다는 여상이나 여고 출신 여사원들이 이번 일을 자기 일처럼 분개해서 회사를 상대로 같이 싸울 것을 다짐하고 나섰고 그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단체에서도 법적인 문제까지 담당하고 적극 후원해 줄 테니 투쟁을 하라고 부추겨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리 투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졸지에 아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며느리에 대한 시집 식구의 비난쯤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견딜 수 없는 건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애걸이었다. 이 두 늙은 여자들은 후나미가 이번 일로 남편이나 시집 식구 눈에나 시집을 못 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생의 유일한 낙은 후나미가 그들처럼 팔자 사나운 여자가 안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살림 잘하고 풍파 없이 사는 거였다. 그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네가 빨리 사표를 내서 기철이를 서울로 불러오도록 애원을 했다. 실상 후나미를 지금만치나 줏대 있는 여자로 키워준 건 경숙여사였다. 아들을 못 낳아 남편을 빼앗긴 하늘, 외딸을 아들 못지않게 떳떳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걸로 달래면서 산 경숙여사의 이런 애원은 후나미에게 있어서 배신처럼 뼈아픈 거였다. 어머니의 배신으로 후나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매사에 자신을 잃었다. 후나미는 혼자서 결혼 일주일 전 기철이와 함께 철모르는 기쁨에 들떠 철없이 축배를 들던 스카이 라운지로 갔다. 그때와 같은 빛깔 고운 술을 시켰지만 혼자 드는 술은 고배였다. 후나미는 거듭한 고배로 의식은 더욱 명료해져 눈 아래 거대한 도시, 그 갈피갈피에 여자 길들이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가 공룡처럼 징그럽게도 도사리고 있음까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카라, 되살아나렴. 그녀는 주문처럼 이 소리를 외며 거듭거듭 고배를 들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내가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은 25평짜리 한옥이었다. 나는 주변머리 없게도 그 집에서 자그만치 27년 동안을 눌러 살았다. 나도 그동안 쭉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 동네엔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사셨다. 집집마다 노인네가 안 계신 집이 없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까지 세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도 있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시어머님의 친구 되시는 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새며느리 적부터 나를 아가라고 부르시던 걸 내 딸이 시집가서 첫 애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가였다. 동네 노인들은 나를 새댁이라고 불렀다. 27년 동안 그 사이 외손자까지 생겨 할머니라고 부르건 말건 나는 아가요 새댁이었다. 내가 만년 아가, 만년 새댁인 게 얼마나 희귀한 축복이었던가를 안 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 실상 나는 벌써부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 구닥다리 한옥의 구식 부엌과 마당에 있는 수도가 빨래터는 넌덜머리가 났다. 나도 문화생활이란 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아파트라면 질색이셨다. 그분의 반대엔 이유가 없었다. 나 죽거든 가렴. 이 한마디로 담벼락처럼 버티시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27년 동안 나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시어머니뿐 아니라 그 한옥의 불편도 함께였다. 시어머님이 노환으로 별세하시고 탈상을 하자 곧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를 했다. 한옥을 싼 값으로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놓고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할 겸 드나들 때였다. 동경하던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살펴보니 쉬이 정이 들까 싶지가 않았다. 이웃의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었는데 모두 거만하고 쌀쌀해 보였다. 집수리하러 드나드는 이웃을 보고도 아른 체도 안 하고 싹싹 지나다녔다. 전에 살던 동네에선 이사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지 누구네 집이 팔렸다 하면 섭섭해서 한동안 이웃끼리의 화제가 됐고 새로 올 사람에 대해서도 억측이 구구했다. 새로 이사 온 지 사흘만 되면 그 집 주인의 직업은 물론 부엌의 숟가락수, 한 달에 연탄을 몇 개 떼는 것까지가 신기한 소문이 되어 동네에 파다했다. 나는 한옥의 불편함과 함께 이웃 간의 그런 비밀 없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했던가. 그러나 낯선 동네의 낯선 사람들의 무관심에 단박 주눅이 든 나는 이사도 오기 전에 벌써 구식 동네의 그런 촌스러운 풍습과의 결별이 아쉽게 여겨졌다. 내가 이 새로운 아파트 동네에 정이 들 것 같지 않은 까닭은 이웃의 무관심 말고 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젊은 엄마와 예쁜 아기가 같이 탔기에 나는 우선 아기에게 아부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 몇 살이지? 아이는 힐끔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했다. 젊은 엄마가 슬그머니 아기를 나무랐다. 3살, 3살이라고 말씀드려야지 할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새댁에서 벼랑간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 가슴이 울렁이고 다리 팔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단박 정이 떨어졌다. 새댁에서 아직 아주머니도 안 거쳤는데 할머니라니 말도 안 돼. 젊은 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렇게 속으로 분개했지만 할머니 신세를 면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에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 아파트에도 이웃이란 관념이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고 그 여자의 미모가 놀라웠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 여자의 미모는 싱싱하달 수 없었지만 유달리 착하고 밝은 표정 때문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내 이웃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행운처럼 즐거웠다. 처음 해보는 아파트 생활이라 공연히 불안하다가도 벽 하나 사이로 그 여자가 이웃해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이 놓였다. 가끔 그 여자의 어린 딸이 치는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즐거웠고 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요컨대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던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집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정을 느꼈다. 언젠가는 길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얼굴엔 여전히 그 착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후 달포쯤 지나서 반상회 날이었다.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와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쇠처럼 튼튼한 이가 몹쓸 병마에 붙들리는 것도 적지 않게 보아왔고 어제 헤어진 이의 부음을 오늘 아침에 듣는 일조차 겪어왔지만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보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게 병이라지만 그 착하고 밝은 미소를 앗아가려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이루었다. 제발 그 아름답고 착한 이가 오래 살게 해주소서. 그날 밤도 그 후에도 나는 그 여자 일이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다. 그 여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문병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아무리 심성이 밝고 고운이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선 독하고 험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변한 그 여자를 보는 게 겁이 났다. 차라리 안 보고 아름다운 이로서 길이 기억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같이 문병 가자는 딴 이웃들의 권고를 받고 비로소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 여자의 병상은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게 아니었다.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의 그 여자의 밝음은 눈부신 거였지만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사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나는 적어도 내 첫 손자가 장가드는 것까지 보고 싶다는 평소의 내 과욕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 어제는 커다란 시장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사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여자와 만나기도 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왔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을